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나이 들어 혼자 산다고 말해도 예전처럼 불쌍하다거나 외롭겠다, 혹은 박복하다는 생각보다는 편해 보이고 자유로울 것 같다는 반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은 여전히 존재하며 나이가 들수록 자식의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 여겨졌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의 추세로 볼 때 1인 가구는 하나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견해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는 말도 부부간의 친밀감이 유지되고 서로의 다른 가치관을 존중하며 집안일이 한 사람에게만 치우치지 않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반대로 노부부가 늘 함께 붙어 있지만 친밀감이 떨어지고 대화도 적으며 상대방의 말을 툴툴대며 받아친다면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파에 누워있고 집안일은 다른 한 사람이 도맡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부 생활은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할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행복지수와 생활 만족도는 부부가 함께 사는 2인 가구보다 높고 자살률도 1인 가구가 더 낮습니다. 또한 노후 행복지수는 자녀의 유무와 관련이 없으며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도 극히 적습니다. 다음은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 5가지와 혼자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비결 3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 첫 번째는 혼자 지낼 줄 모르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피하려고 할수록 더 커지며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고독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깊은 사고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소중함을 잊기 쉽습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퉁명스러운 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말조심을 해야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개방적인 마음가짐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삶의 활력을 불러옵니다. 호기심은 삶의 원천이며 배움을 통해 얻는 작은 성취감은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 4번째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여야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그만큼 당신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당신이 성숙하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여유로움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편안해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무엇이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하려는 마음가짐과 변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어느새 당신은 목표를 이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5번째는 혼자가 될 줄 알아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맞지 않는 관계를 이어가며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고독을 즐기고 결핍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유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전념합니다. 이제 혼자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이지만 고립은 사회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살면 고독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이 많지만 사실 고독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외부와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을 선택했더라도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친구를 만나며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와 연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며칠에 한 번은 연락할 친구나 지인이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방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진정한 사회성은 은퇴 이후에 빛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는 이해관계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순수한 관심과 취미를 공유하며 진정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생깁니다. 직장에서의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보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개인의 본연의 사회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데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이는 인생의 후반부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이 됩니다. 혼자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비결. 3번째는 무엇보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혼자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혼자 아플 때 누가 돌봐줄지 걱정하면서도 정작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가족이 있으면 낫지 않을까, 잘 돌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의존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이 모든 돌봄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혼자 살면서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독사나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짧고 굵게 살겠다며 현재를 즐기다가 오히려 만성질환에 걸려 주위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관리는 개인의 책임이자 필수적인 삶의 원칙입니다. 젊을 때든 나이가 들었을 때든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은 혼자 사는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며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과 긍정적인 태도,
원만한 인성을 갖춘 사람들은 대체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입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는 노년의 행복을 더욱 확고히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여운 존재로 여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더라도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오히려 가족들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도 아니며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을 관리한다면 혼자 사는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노후를 대비하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단계에서 주도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언제든 혼자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을 잘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인간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를 흔히 겪습니다. 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반복한다면 습관으로 굳어져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망한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말은 때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반대로 큰 낭패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의도치 않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더 자주 일어납니다. 믿음이 쌓였다고 느껴져 속마음을 드러냈던 말이 오히려 상대를 상처 입히고 나아가 관계를 끝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드러내면 후회하게 되는 몇 가지 행동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까운 사람에게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과 인간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바로 돈 자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룬 성과나 재정적 성공을 이야기하며 자랑하는 것을 즐기지만 이는 종종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번에 큰 보너스를 받았어요 라거나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알아요 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질투심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지 질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금전적 부탁을 하게 하거나 심지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랑의 문제는 단순히 타인에게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돈 자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금전적인 기대를 만들게 합니다. 이 기대는 경조사나 생일 혹은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의 요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너 돈 많다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와 요구를 하게 되고 이는 관계의 긴장감을 초래합니다. 돈 자랑은 부러움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상대적 박탈감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자랑을 들으며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나아가 관계를 끊고 싶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현명한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자신이 큰 성과를 냈더라도 굳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기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자랑이 타인의 반응을 예상치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돈 자랑의 또 다른 문제는 우리의 말을 듣는 상대방이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에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하면 상대는 그 금액을 우리가 밝힌 것보다 더 많게 추측하거나 그 상황을 과장되게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더 감추고 있는 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기대와 오해를 불러일으켜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 자랑의 부작용은 비단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제적 성공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불필요한 관심과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복권 당첨자들이 겪는 고충을 들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이 알려진 순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기부 요청과 금전적 부탁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때로는 신변의 위협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다면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만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자랑 대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 인간관계가 더욱 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물건을 팔거나 사업 아이템을 추천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압박감 속에서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친구를 단순히 영업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관계는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친구를 대하는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친구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친구가 이러한 태도를 감지하면 자신이 단순히 이용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친구 관계의 본질적인 기반인 신뢰와 호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지인 영업을 장려하는 경우 우리는 자칫 친구들에게 비난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 압박이 크더라도 친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영업 대상이 아닌 진정한 친구로서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친구를 돕고 싶은가? 아니면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는가?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의 도움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진심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라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큽니다. 솔직한 대화는 친구가 나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돕고 싶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냉정한 태도로 거절하거나 거절당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전거래는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며 때로는 관계를 끝장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냉정한 태도로 거절한다면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친구가 거절하는 이유가 반드시 냉정하거나 나를 배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 문제는 특히 예민하기 때문에 친구가 거절할 경우에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에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는다면 이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금전 거래를 피하라는 말이 있듯이 돈과 관련된 요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예상치 못한 거절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감정을 추스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가까운 사이에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면 이는 단순히 나를 돕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금전 거래는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때로는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금전 문제에서 또 하나 피해야 할 행동은 보증 서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증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위협하는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과거에 이러한 보증 때문에 집안이 망하거나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설령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보증을 서게 되더라도 이를 감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가능하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라는 전제를 깔고 비밀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비밀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잡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고 신뢰하던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언제든 존재합니다. 비밀은 스스로 간직해야 가장 안전하며 이를 공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동도 매우 신중히 경계해야 합니다. 나만 알고 있어 라는 말 뒤에 이어지는 비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비밀을 우발적으로 발설했을 때 그 결과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악화를 넘어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고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밀을 다룰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말을 천천히 신중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말이란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쉬고 생각한 뒤 천천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뿐 아니라 말을 할 때의 무게감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단순히 말의 속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대화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한마디 한마디에 생각을 담아 말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진정성을 느끼고 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는 특히 설득이 필요한 순간에 효과적입니다. 조급하거나 빠르게 말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천천히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타인의 비밀을 발설하거나 내 감정에 충실해 말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을 듣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지만 때로는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그 비밀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그 즉시 상대방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인간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예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타인의 비밀을 발설하는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입으로 죄를 짓는 행동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단순한 관계의 악화를 넘어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비밀을 발설한 뒤에
그 비밀이 다시 그 당사자에게 전해진다면 우리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따라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특히 흥분된 상황이나 기분이 과도하게 고조된 순간에는 말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감정에 따라 말을 내뱉으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경험은 대부분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정중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우리의 진정성과 신뢰를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말을 천천히 하고 신중하게 한다면 이는 단순히 대화 기술을 넘어 인간관계에서의 품격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말의 속도가 느리며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가진 신뢰와 존중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원칙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보다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격려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특정 행동이나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반면 격려는 그들의 감정을 위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격려는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셋째,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인상을 남기며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품격이라는 단어의 한자적 의미를 살펴보면 입구자가 3번 겹쳐져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말이야말로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상징합니다. 또한 군자라는 단어 역시 입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인간관계와 사회적 신뢰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반대로 깊은 신뢰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룬 5가지 피해야 할 행동과 3가지 원칙을 실천한다면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대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50대는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며 60대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70대에는 정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80대가 되면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모두가 점차 비슷해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30대까지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계곡은 채워져 모두가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의 즐거움이 적게 가진 사람의 기쁨을 따라가지 못하고 많이 아는 사람의 만족이 모르는 사람의 감사에 미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더하고 빼다 보면 결국 삶의 마지막 계산은 비슷비슷해지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에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친절하고 겸손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 시집가거나 장가갈 걱정도 없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수고도 필요 없고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65세가 넘으면 국민연금과 같은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결국 살아있을 때만의 문제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 사실을 감사히 여기고 인생을 즐기면 됩니다. 죽음 자체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걱정과 고통이 사라지는 상태일 뿐입니다. 죽음 이후의 일은 알 수 없기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프더라도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조금만 바꿔도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눈이 보이지 않다가 수술로 한쪽 눈을 보게 된 사람은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두 눈이 멀쩡했다가 한쪽 눈을 잃게 되면 큰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상황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느끼는 감정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다가 한쪽 눈이라도 보이게 된 것이 나은지, 아니면 두 눈이 잘 보이다가 한쪽 눈을 잃게 되는 것이 나은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택하겠지만 중요한 점은 동일한 상황이라도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만족은 절대적인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의해 좌우됩니다. 재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300억 원의 자산을 가졌던 사람이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20억 원만 남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남은 20억 원을 보고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억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거액입니다. 결국 돈이 주는 행복과 괴로움은 그 액수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돈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현재의 소유에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인생은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하게 되는 것과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 다른 경험입니다. 같은 혼자라는 상황이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결혼과 독신 두 가지 삶의 경험을 모두 해본 사람이라면 더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괴로움과 문제의 대부분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계속 마음을 두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리가 희끗한 70대 노인이 그동안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았는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자책한다면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은 지금까지 대성공이었다라고 믿는다면 입가에 미소가 떠오를 것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쩌면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 들에 따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젊은 세대와 비교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말을 잘하면 똑똑하다고 칭찬받지만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가 많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젊은 사람이 열정적으로 꿈을 이야기하면 야망이 있다고 하지만 노인이 새로운 시도를 이야기하면 노욕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사회적 기대와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노인은 노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실수를 두려워하며 노인처럼 신중하려고 하지만 청년의 본질은 미숙함과 실수에서 배우는 용기입니다. 반면 노인의 본질은 원숙함입니다. 젊은이처럼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노인의 장점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젊음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도사들이 모두 머리가 하얗게 묘사되었듯이 지혜와 경험은 나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늙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이는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것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깊은 통찰력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능력도 자신의 나이에 맞는 태도를 수용할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젊은 세대의 미숙함을 보며 조언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경험을 통해 배워야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가르치려 해도 그들이 직접 겪지 않으면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10가지 계획을 세우고 모두 시도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과로, 과식, 과음은 젊을 때는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서 몸이 상해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쉽게 악화됩니다. 과도한 행동을 피하고 절제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나눔의 실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모으기보다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나 물건이 많아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나눔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식사 자리에서도 항상 얻어먹기보다는
가끔은 내가 사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나누는 습관은 나 자신뿐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재산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나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유산을 모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 있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자금과 생활 공간은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고 나면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남겨두는 것은 부모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문화가 강하지만 이는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모도 스스로의 몫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싶어 하더라도 각자의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에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늙어서 자녀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불편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연 생태계를 보면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병든 어미를 새끼가 돌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거나 완벽한 노후를 준비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시골에서 소박한 농사를 짓거나 작은 취미 생활을 하며 삶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결국 우리의 노후를 힘들게 만듭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합니다.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마음을 비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삶의 에너지는 봉사나 나눔,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데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삶을 대한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줄이고 스스로도 더욱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자유를 유지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녀가 자발적으로 부모를 돕고 싶어 할 수는 있지만 부모가 그 도움을 당연하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와 나눔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부탁으로 강의를 하거나 모임에 참여할 때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참여한다면 더 많은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강사료를 받지 않는 강사는 강사료의 액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돈에 종속시키지 않고 순수한 의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봉사와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눌 때 그것은 단순한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가 아니라 그 나눔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그 자체로 대단한 성공이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작은 것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상의 기쁨이 쌓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셋째,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과거를 되새기며 괴로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 집중하세요. 노년의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배움과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필요한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명히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단순할수록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세상과 나누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